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토론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부인하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JTBC가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보낸 출석 요구서 내용을 단독 취재해보니 특검은 대선 토론 때 이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걸로 확인됐습니다. 20억 원이 넘는 이익을 본 걸로 뒤늦게 드러난 만큼 허위 사실로 유권자들을 속였다고 보는 겁니다. 첫 소식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1년 9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본격 수사하면서 불씨는 대선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연루 여부가 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겁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 나와 해명에 나섰습니다. 저는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김 여사는 피해자라고 강조한 겁니다.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것도 2010년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한국거래소에 요청해받은 분석 결과서엔 김 여사 모녀가 약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요구서에 대선 경선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조사하겠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손실을 봤다는 발언은 허위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은 제외되고 지난 6월 특검법이 공포되는 순간부터 시효가 중단돼 공소시효는 남아있습니다. 오는 29일을 소환 날짜로 지정한 출석 요구서인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도 조사 대상으로 적혔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선 다음 달 6일을 소환 날짜로 정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게이트까지 3개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출석 요구서에 적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최승준 전 대통령실 비서관을 오늘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육촌 친척으로 김 여사 관련 업무를 총괄한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서 시민사회 1비서관을 지낸 최승준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 씨는 윤 전 대통령의 외가 쪽 육촌 친척으로 윤 전 대통령 대선 캠프 회계팀장을 지냈습니다. 대선 이후 인수위를 거쳐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에 임명됐습니다. 대통령실 부속실에 배치된 최 씨는 이른바 관저팀 팀장을 맡았습니다. 이때 최 씨의 관저팀에서 일한 인물이 바로 대통령실 전 행정관인 유경옥 씨와 정지원 씨입니다. 두 사람은 코바나 콘텐츠 직원 출신으로 김건희 여사 문고리 권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 씨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에게 건넨 김 여사 선물 샤넬백 2개를 직접 교환했고 정 씨는 건진법사가 2022년 대선 직후 문자로 인사청탁과 관련된 불만을 전한 상대방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말하는 식구는 진짜 식구들. 정지목하는 그 비서관 유용, 그다음에 그 황 누구지? 이런 사람들 다 식구 아니나? 최 씨는 김 여사 식구로 불린 2명이 소속된 관저팀을 2년 넘게 이끈 뒤 지난해 5월 시민사회수석실 1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특검은 이런 최 씨가 김 여사 관련 업무를 총괄한 핵심 인물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 씨에 대한 이번 조사에서 임기 초반부터 불거져온 김 여사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따져볼 계획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특검은 동시에 통일교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해줬다는 다이아 목걸이의 행방도 쫓고 있는데 최근 목걸이 영수증을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교 내부 결제를 받아 목걸이를 샀다는 내용이 담긴 품위서도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목걸이뿐 아니라 수억 원어치 물품을 구매한 내역이 담겨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통일교의 김 여사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 선물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건진법사에게 건넨 6천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와 2천만 원대에 달하는 샤넬백 2개 등입니다. 특검은 그동안 김 여사 자택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지만 선물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일교 내부 관계자로부터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구매 영수증과 품위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품위서에는 통일교 내부 결제를 받아 목걸이를 비롯해 수억 원의 물품을 구매한 내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는 김 여사 청탁 의혹이 윤 씨의 개인적인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교단 차원의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를 통해 김 여사 선물의 행방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혹의 당사자인 윤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씨는 선물 전달 당시 교단의 현안이라며 캄보디아 개발 지원 사업과 YTN 인수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가 처음에 YTN 살라고 했어. 그냥 4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매입하려고. 그래야지 방탄 쪽 윤핵관 의원들 만나고. 특검은 윤 씨가 이 과정에서 윤핵관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청탁을 시도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은 문제된 목걸이의 최초 구입 자금은 통일교 자금이 아니며 통일교에서 파악한 자료는 압수수색 이전에 특검에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선 동업자 조모 씨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조 씨는 이제껏 해외로 도피한 김건희 집사 김혜성 씨를 대변해서 회사가 받은 투자와 김 씨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해온 인물인데 특검은 조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취재진이 만난 다른 직원들은 사모펀드 투자 대부분 김예성이 받아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혜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의 대표는 김 씨의 측근 조모 씨입니다. 조 씨는 김 씨의 동업자로 이른바 김건희 집사 의혹이 불거진 후 김 씨가 베트남으로 출국하자 언론에 김 씨 입장을 대신 전해왔습니다. 특히 IMS 모빌리티가 받은 투자와 김혜성 씨와의 연관성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조 씨는 JTBC에 김혜성에게 의혹이 처음 알려진 2021년에 회사를 나가달라고 했고 그해 4월 김 씨가 퇴사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IMS 모빌리티 사정을 잘 아는 전직 직원은 JTBC와 만나 퇴사 이후에도 김혜성이 회사에 나타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직원은 2022년 대선 기간 김혜성이 지방에 숨어 있었다며 그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다음날 바로 사무실에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MS 모빌리티가 받은 투자 중 사모펀드 투자는 대부분 김혜성이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MS 모빌리티 측 자료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00억 넘는 사모펀드 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은 오늘 대기업 투자금 중 46억 원이 흘러간 이노베스트 코리아 대주주 윤모 씨를 조사했습니다. 김 씨의 부인 정모 씨는 이노베스트의 유일한 이사입니다. 특검은 IMS 모빌리티 대표 조 씨도 출국 금지하고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을 주려 했다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특검은 공천 개입 의혹뿐 아니라 김 전 부장검사가 코인 사기범, 이른바 존버킴으로부터 선거용 카니발 리스 비용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수사 중입니다. 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파란 낚싯배 한 척이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해경이 낚싯배에 다가가 올라타더니 배에 탄 남성을 붙잡습니다. 선박 서류 확인 실시하겠습니다. 2년 전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존버킴, 박모 씨 등 4명이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코인 사기범 존버킴은 여러 대의 슈퍼카를 자랑하며 수천억 원대 자산가로 이름을 떨치던 인물입니다. 가상화폐를 상장한 뒤 시세 조종으로 약 20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상민 전 검사가 지인으로부터 차량 리스비 4천여만 원을 대납받은 정황을 포착했는데 이 리스비를 대납한 게 박 씨 일당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검사는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하고 지지자 행사를 열어 큰절까지 한 인물입니다. 이런 게 가능했던 건 그 배경에 김 여사가 있기 때문이란 의혹이 일었습니다. 명태균 씨는 총선 공천 심사 당시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폭로하며 김 여사가 명 씨에게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로 고생했다며 창원 의창 국회의원에 되게 도와달라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은 이런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 출국 금지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임기 이후인 지난해 총선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선거 개입 혐의가 보다 분명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전 검사는 리스비 대납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묻는 JTBC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이렇게 특검이 김 여사에게 소환 통보를 하고 전방위적 수사에 들어가자 수감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즉각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치적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며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한 건데 부인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낸 입장문입니다.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기존 입장도 반복했지만 글 상당 부분은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군인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는 등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해달라는 호소에 할애했습니다. 여당은 김건희 여사 소환 통보를 막아보려는 궤변이라고 비판했고 자신을 정치 탄압의 희생양으로 포장하겠다니 기가 막힙니다. 권력형 비리의 숙에 김건희를 감싸려는 윤석열의 궤변을 참기 힘듭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 하나로 족하고 모든 것이 정치보복이라고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죠. 애초에 모든 것이 본인 책임이라고 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전직 대통령다운 품위를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전한길 씨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낭독했습니다. 집단적으로 전한길을 지금 다구리시키고 출당시키려고 하면 20만, 30만, 40만 다 가입하자고요. 해가지고 우리가 국힘을 우리가 만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명예회복시키고. 국민의힘이 논란이 된 전 씨 입당이 적절한지 따져보겠다고 하자 윤석열 지킴이 이미지를 강성 지지층에 각인시키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내란 특검 수사 상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구속을 피한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가 정상적인 작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 결과 12.3 비상계엄 이후 드론사에는 무인기에 달았던 전단통을 모두 없애버리란 지시가 떨어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위법한 작전의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김한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수차례 북한에 대북 전단을 실은 무인기를 보낸 드론작전 사령부 백령도 부대. 12.3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 뒤인 12월 10일 오전 새로운 지시 하나가 하달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복수의 부대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부대 A 중령이 B 소령에게 무인기에 장착한 전단통 등을 없애라고 했다는 겁니다.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로 북한을 도발해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이 일던 때였습니다. 지시를 받은 부대원들은 중장비를 동원해 전단통 파쇄를 시도했지만 말랑말랑한 재질이라 잘 부서지지 않아 결국 수작업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12월 13일에서 16일경에 실제 그것을 망치나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해서 완전히 제거를 해서 버렸다. 남아있던 대북 전단은 전단을 만들어준 국군 심리전단에 반납하라는 지시도 떨어졌습니다. 부대원들은 애초 2만 장쯤 받았고 무인기 한 대에 약 600장씩 대략 5,000장을 쓰고 남은 걸 돌려줬다고 기억했습니다. 이 같은 전단통 제거, 전단 반납 지시는 앞서 드러난 무인기 GPS 기록 덮어 씌우기와 마찬가지로 불법적인 작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것이란 지적입니다. 내란 특검에서는 이러한 증거인멸 정황들이 제보가 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히 수사로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평양에 우리 무인기가 떨어지자 북한은 전쟁 발발을 언급하며 반발했고 유엔사가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국제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내란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게 실패한 작전이 아니라며 되레 표창을 추천하라고 지시한 단서를 잡았습니다. 지난해 취임 2주 만에 직접 무인기 작전을 보고받고 승인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정수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평양에 우리 무인기가 침범했다며 전쟁 발발까지 언급했습니다.
전쟁 발발이 도화선에 기어코 불을 달려는 특대형 범죄 행위이다. 뒤지는 순간까지 객기를 부리다 사라질 것들이다. 추락한 무인기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까지 정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조사 중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대북전단을 담은 우리 무인기가 북한에 떨어지면서 남북관계 악화는 물론 국제 문제로까지 번진 겁니다. 그런데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은 내란 특검 조사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되레 격려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실패한 작전은 아니니까 힘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 뒤에는 표창 추천을 올리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개헌 명분을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무인기 작전을 실행한 걸로 의심하는 특검은 당시 김 전 장관의 반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취임 2주 만에 무인기 작전을 직접 보고받은 단서도 잡았습니다. 김 사령관은 작전을 수행할 무인기의 고도와 중량 등을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자리에 이승호 합참 작전본부장도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또 지난해 11월 22일 김 전 장관이 무인기 작전을 그만하자는 김명수 합참의장에 화를 낸 정황도 포착해 확인 중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불과 10여일 전이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일반 이적죄 등의 피의자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JTBC 정서입니다. 특히 특검은 내란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인 경호처장 시절부터 무인기 북파에 관여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5대 보내면 우리는 1000대 보내야 한다면서 제작을 지시하고 대통령실의 무인기 회의를 주도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2년 12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데 따른 겁니다. 이때 배석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은 북한이 5대 보내면 우리는 100대, 1000대 보내야 한다며 1000대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는 현장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군 수뇌부도 아닌 대통령 경호처장의 요구는 실제 군의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2023년 1월 2일 국가연이 국방부에 9개월 안에 무인기 1000대를 제작하는 방안을 보고한 겁니다. 권한이 없는 경호처장 김용현의 말 한마디에 국방부가 1000대의 무인기를 만들겠다. 전시도 아닌 평시에 절차와 과정을 아예 무시한 이런 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이 주관한 대통령실 무인기 회의 때도 김 당시 경호처장은 국방부 장관이 보고할 때 끼어들며 지적했고 윤 전 대통령이 드론을 격추하는 무인기라는 뜻에서 드론 킬러 드론이라는 이름을 제안하자 벌떡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증언을 포함해 김용현 전 처장이 북한 침투용 무인기 제작 초기 단계부터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2024년 9월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도 드론작전 사령부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걸로 보고 군 기밀 유출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최상병 특검 수사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년 2개월 만에 02-800-7070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고 입을 연 데 이어 오늘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구속영장 심사에서 VIP 경로서를 전달받았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오늘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를 낸 걸 들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 이렇게 확신을 알 수 없는 그런 소문을 통해서 들은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VIP 경로설에 대해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김 전 사령관은 불과 5일 전 특검에 출석해서는 대통령 경로설을 들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특히 김 전 사령관이 부하 직원과 경로설을 대비하는 듯한 대화를 듣고서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일 만에 기억이 난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회의 참석자들의 증언으로 VIP 경로의 실체가 확인된 상황에서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박정훈 대령에게 VIP 경로 사실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선 실질 심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령관이 그걸 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박 대령한테도 그런 부분 얘기를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확답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그동안 박정훈 대령에게 VIP 경로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습니다.
그날 박정훈 대령한테 VIP 경로설 얘기한 적 있으시죠? 없습니다. VIP 경로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요? 네. 특검은 이 발언들이 모두 박 대령을 해치기 위한 위증이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결과는 이르면 오늘 저녁 나올 예정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특검은 김계환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변호사와 접촉했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상병 순직 일주일 뒤 고 변호사 사무실 주변을 2차례 방문하고 사건 관계자들과 통화한 사실을 파악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이 주목하는 건 최상병 순직 일주일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하기 닷새 전인 2023년 7월 26일입니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항에 있는 사단장 집무실에서 직접 조사한 날입니다. 통화 기록상 최소 오후 4시까지 해병대 사령부에 있던 김 전 사령관은 오후 6시 45분 고석 변호사가 창립해 원장을 지낸 용인 수지 세미래연구원 사무실 주변에서 해병대 수사단 광수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이후 이 지역을 떠났다가 9시 4분에는 다시 고 변호사 사무실 주변에서 이번엔 최상병의 유족과 통화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이날 2시간여 간격을 두고 고 변호사 사무실 주변에서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과 통화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임 전 사단장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에 연락해 4분 43초 동안 어떤 대화를 했는지 집중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해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 동안 김 전 사령관의 통신 기록에서 고 변호사 사무실 주변이 찍힌 건 이날뿐입니다. 고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넘긴 수사 자료를 군검찰이 회수한 바로 다음 날인 2023년 8월 3일 육군사관학교 1년 후배인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 방해 혹은 구명 로비 통로로 의심받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른바 개신교계 구명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압수수색 전날 JTBC와 통화해서 각종 의혹에 대해 답변할 가치도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요청하면서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계엄 사태를 감쌌다는 비판이 쏟아진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은 오늘 자진 사퇴했습니다. 먼저 이승환 기자입니다. 12.3 내란 사태를 옹호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12.3 비상계엄을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실행한 체계적 행동이라고 했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5.18 민주화운동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지난 20일 밤 강 비서관이 한 차례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지만 강제징용을 부정하는 등 논란이 되는 글과 발언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결국 자진 사퇴로 이어진 겁니다.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밝혔습니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사흘 안에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겁니다.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습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과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강 비서관까지 낙마하면서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한계라고 설명하면서도 인사검증 시스템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인사검증을 했는데 어떤 점에서는 예상 범주를 넘어선 좀 문제 제기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선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여가부 장관이 강 후보자에게 예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 강 후보자가 여가부 예산에 대해서 징벌적인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지역 사업을 언급합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대형 의료기관인 이대 서울병원에 해바라기 센터 설치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당시 정영애 여가부 장관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줄었습니까? 안 줄었습니까? 해바라기 센터 개수가 줄었습니까? 안 줄었습니까? 예, 네? 줄어들었습니다. 예. 네, 아까는 왜 안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까? 우기고 앉아있을 일이 아닙니다. 강하게 질타하던 강 후보자, 국감 약 한 달 뒤엔 여가부 예산 삭감에 나섰습니다. 당시 예결소위 자료를 보면 장관정책 보좌관의 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징벌적 삭감이 필요하다며 2억여 원을, 또 기획조정실의 노력을 탓하며 1억여 원을 징벌적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정 전 장관은 최근 강 후보자가 하라면 하라는 거지 무슨 말이 맞냐고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며 결국 의원실 가서 사과한 뒤 예산을 살렸다고 폭로했습니다. 한 여가부 관계자도 JTBC에 강 후보자와 정 전 장관 사이 갈등이 있었다며 의원실의 자료 요구 폭탄으로 힘들어했던 기억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끝까지 엄호에 나섰는데 고자지는 식구라는 황당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식구 같은 개념이 있어요. 너무 이제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가끔 사적인 심부름을 아무 꺼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노동 감수성을 강조해온 민주당에 걸맞지 않는 주장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이와 함께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도 과거 발언들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이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폄하했다는 겁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 출석한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보좌진 갑질 논란에 대해 잘 모른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언론 보도로 국민들이 다 아는 이슈라는 지적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선 저희 집에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도 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인사를 총괄하시는 분이고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시죠. 못 그랬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 처장은 과거 발언들로도 곤욕을 치렀습니다. 5년 전 한 인터넷 매체 기고에서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기획된 사건이라 주장한 겁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는 경우도 흔하다는 제목의 칼럼에선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해 2차 가해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모든 고통의 원천, 문재인 정부의 인사 7대 기준에 대해서도 아주 멍청한 기준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적도 있습니다. 아주 같은 짓을 국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을 왜 검증합니까? 어떤 사람의 도덕성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처장의 발언을 두고 화가 많이 나고 치욕스럽다, 지켜보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최 처장은 논란이 되자 관련 영상을 모두 내겼고 사과글을 올리며 앞으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계속해서 폭우 피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에서 오늘 실종자 2명이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자는 21명으로 늘어났고 7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먼저 배승주 기자입니다.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서 실종자 1명이 발견된 건 오늘 오후 3시 20분쯤입니다. 7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실종자는 마을에서 300m가량 떨어진 도로 옆 퍽더미에서 발견됐습니다. 자원하는 길이 다 레이스층 나무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야간에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찾는 게 조금 느린 것 같아요. 1시간도 안 돼 산청군 단성면에서도 60대 여성 실종자가 발견됐습니다. 2명 모두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남 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12명으로 늘었습니다. 나머지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절 안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도 저희가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네네네. 밖에 계셨는데 휩쓸어 내려갔으면 수색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는 상황이고. 재산 피해도 막심합니다.
도로 290여 곳, 하천 90곳 등 공공시설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주택 670여 동과 4,300헥타르에 이르는 농경지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슴 높고 창고에는 키 높이고 모서리 굉장히 많죠. 229세대는 지금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 파손으로 차량 진입이 어려워 복구도 늦어지는 겁니다. 산사태 복구 작업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700세대의 수돗물 공급도 끊겼습니다. 지금은 물은 안 나옵니다. 동네가 완전히 고립이 돼가 있어가지고 일부 산골 마을은 아직 복구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다시 시작된 폭염에 몸과 마음은 더욱 지쳐가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폭우 속에서 사투를 벌인 구조대원들 덕분에 위험에 빠진 시민들이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몸에 장착한 바디캠에는 이런 구조 장면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헬기에서 내려다본 계곡은 처참합니다. 소방구조대가 레페를 타고 산사태가 난 계곡 한가운데로 내려옵니다. 쓸려온 흙과 나무로 덮인 언덕을 들것을 들고 오릅니다. 조심. 완전히 뻘밭이 된 상태라서 다리가 거의 이제 무릎 부위까지 쑥쑥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캠핑장이 나오고 무너진 텐트 사이를 걸어 들어갑니다. 차 안에 한 남성이 누워 있습니다. 산사태가 나면서 흙더미가 캠핑카를 덮친 겁니다. 제일 아프신데 어디죠? 등이랑 중증 외상으로 판단한 구조대가 헬기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머리 쪽에 한 명! 목에 보호대를 채우고 온몸을 고정합니다. 다친 남성을 들것에 싣고 뻘밭을 되돌아갑니다. 신발이 박혀 빠지지 않습니다. 와, 완전 뻘밭이네. 여기 괜찮으시죠? 헬기가 다시 오고 구조막으로 덮습니다. 헬기의 하강풍이라고 하거든요. 그 바람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무언가에 또 물질에 의해서 다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는 중에도 헬기 안에선 응급처치가 이뤄집니다. 다친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고비를 넘겼습니다. 다음 날 헬기는 다시 가평 수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사람이 고립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에 나선 겁니다. 헬기 바람에 몸이 휘청입니다. 구조대원들은 헬멧을 쓴 주민들을 각자 끌어안습니다. 호이스트를 연결해 다리로 감싸 안은 채 올라갑니다. 구조대가 서두른 덕분에 주민과 펜션 투숙객 6명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소방은 동원령을 유지하고 가평 실종자 4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재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을 엄히 단속하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극한호우로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야유회에 참석하고 춤까지 췄던 백경현 구리시장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인 남성이 흥겹게 춤을 춥니다. 하계 야유회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린 곳으로 나와 노래도 부릅니다. 지난 20일 구리시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날 강원도 홍천군의 한 식당에서 열린 시민단체 야유회에 참석한 백경현 구리시장의 모습입니다. 어제 이 영상이 공개된 후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 기강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그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백 시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단체 회식도 금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의 평소 좀 지론이기도 합니다. 어떤 돌발 행동으로 인한 그런 대응 요청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도 급류 실종 사고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던 세종시에 잘못이 발견되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장마철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는데 하여튼 예측되는 사고 또는 사건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는 앞으로는 좀 엄정하게 저희가 대응하는 관련해 책임자 문책 등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총리실은 구리,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의 부적절한 대응과 관련해 복무기강에 문제가 없었는지 긴급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산시에서 옹벽이 붕괴돼 운전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오산시와 현대건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집에는 폭발물을 설치한 6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폭발물에 이웃이 피해를 입더라도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지는 설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법원이 오늘 살인과 방화예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 조모 씨에 대해 영장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조 씨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일 밤 9시 반쯤 인천 송도에 있는 아들의 아파트에서 아들에게 사제총을 쏴 살해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이 같이 있는 자신의 생일잔치에서 아들에게 실탄 3발을 발사했고 이 중 2발이 명중됐습니다. 국과수 1차 구두소견에 따르면 사인은 오른쪽 가슴과 옆구리 부위에 총상으로 인한 장기 손상이었습니다. 조 씨는 서울 쌍문동에 있는 자택에 타이머가 달린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폭발물이 실제 폭발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폭발물로 주변에 피해가 가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다며 아예 집에 돌아갈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이웃 주민 등 100여 명은 새벽에 혼비백산 대피해야 했습니다. 조 씨는 가정불화를 짤막히 언급한 것 외에 범행 동기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일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들은 여기 유학 갔다 와가지고 여기 와서 살다가 결혼을 해서 나갔거든. 남이라가 관리비 정도는 내주는 것 같았어요. 조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JTBC 김희란입니다. 최근 부산의 한 유흥주점이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문을 닫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매매를 한 손님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노동진 수협 회장과 수협의 조합장들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배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호텔입니다. 지하 1층에 유흥주점이 있습니다. 장사가 그래도 꽤 잘 되었지. 아가씨들도 뭐 40명, 50명 할 하지만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업주 정모 씨가 지난 2022년 12월 노동진 현 수협중앙회 회장과 조합장 5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업주 정 씨의 1심 판결문엔 성매매 알선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 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 접객원 6명과 호텔비를 노동진 회장이 다 계산했다는 녹음 파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은 성매매를 거부하는 접객원을 교체해준 사실과 손님 6명이 여성 접객원들과 함께 예약된 객실 6곳으로 각각 이동한 사실이 인정된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6월 항소심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업주 정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흥주점을 폐업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그런데 남해 해경청은 2023년 노동진 회장 등 손님 6명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불송치 결정문을 확인했습니다. 6명 모두 성매매를 했단 업주의 통화 녹음이 있지만 여성과 함께 올라가는 호텔 CCTV는 없었다고 결론냈습니다. 대신 만취해 기억이 없다. 여성 접객원과 객실에 들어갔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는 피의자들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유흥주점에 모인 날은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2달 앞둔 시점입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노 회장이 투표권 있는 조합장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며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지만 남해해경청은 이마저도 불송치했습니다. 이날 유흥비 310만 원은 현장 결제, 차명 결제, 계좌 결제 등으로 쪼개서 지불됐습니다. 해경은 선거에 대한 얘기를 나누진 않았다. 유흥비는 나눠서 냈단 노 회장 등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노 회장에게 직접 입장을 물었습니다. 정 씨한테는 유흥비 직접 지불하셨을까요, 회장님?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 여성 접대부 비용도 마찬가지로요? 여성 접대부 비용 준 사실이 없다니까요. 남해해경청 측은 접객원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대면 조사를 하지 못했다.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은 입증 관계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선 지금이라도
특경가법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및 증제 혐의를 적용해 재수사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들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죠. 피해자 대부분이 여전히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상대로 700억 원을 뜯어냈던 전세 사기 업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사업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해자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우리 보증금 어떻게 하려고? 지금 피해자들에게 자기 돈 안 들이고 산 깡통 전세로 빌라 수천 채씩 돌리다 결정적인 순간에 보증금 떼먹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요? 아니 그냥 그 집에 사는 거지 뭐 어떻게 하기는. 그 대상이 죽으라는 거 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 2억을 얼마나 열심히 모았겠어요. 15년 살고 나와도 저희는 20년 동안 돈을 갚아야 하는. 다 나왔어 지금. 네가 뭘 잘했다고? 경기 양평에만 땅이 10,000평, 2층짜리 주택도 3채나 갖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3년 이 남자는 수원 왕 회장이라 불렸습니다. 전세 사기범 정모 씨와 일가족입니다. 피해자 500명에게 76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지난달 15년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기징역을 때려도 시원치 않은 그런 상황이죠. 이런 정 씨 숨은 재산이 많았습니다. 경기 양평에만 시가 150억 원에 이르는 8,800평의 땅이 있습니다. 둘이 사더라고. 왜냐면 가지고 쌀을 사더라고. 매각을 해서 이렇게 할. 하지만 돈은 갚지 않았고 오히려 이 땅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추적해봤습니다. 한때 정 씨가 소유했던 7층 건물 꼭대기엔 부동산 회사 사무실이 들어섰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로 지인 관계고 건물 관리를 그 얘기를 해가지고 위임을 해줘가지고 구치소에 있는 정 씨가 직접 지장을 찍어 업무를 위임했다는 겁니다. 사무실 안에는 광고판이 늘어섰습니다.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고 테마파크를 열겠다며 조감도를 붙여놨습니다. 바로 정 씨의 8,800평 양평 땅입니다. 분양하고 있는 땅에 와봤습니다. 한때 정 씨가 사들인 곳인데요. 이 계곡을 지나서 이렇게 간간히 전원주택이 있는 산길을 걸어 올라오면 이 저편에 개발되지 않은 대지가 보입니다. 팔아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더니 오히려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실까요? 그런데 이 사업도 문제가 있습니다. 땅 대부분이 경매를 앞두고 있거나 가압류된 상태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빌라왕, 전세 사기 이걸 떠나서 이 자체만 가지고도 커다란 문제가 돼요. 취재가 시작되자 이 업체는 온라인에서 분양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 전세 사기 업자는 감옥 안에서도 피해자들을 끝까지 괴롭히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빼앗긴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를 당한 집에 그대로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상대로 월세를 집요하게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신진 기자입니다.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는 말을 들은 건 2년 전입니다. 이사갈 돈도 이 집을 살 돈도 없습니다. 피해자 이 씨는 전세 사기 주범 정 씨가 실형을 선고받자 그래도 숨통이 트였다고 했습니다. 이제 좀 이 사건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지만 어느 날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다시 숨이 막혔습니다. 미납한 월세를 내지 않으면 무단 점유로 보고 법적 조치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 미납 월세를 내라는 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독촉장을 보낸 사람 사기범 정 씨가 주택관리를 위임한 회사 대표였습니다. 감옥에 있는 정 씨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추심을 시작한 겁니다. 본때 못 받는 돈이 엄청 많아. 아직 전세 사기 피해 인정조차 받지 못했는데 추심부터 당한 피해자도 있습니다. 누굴 믿어야 할지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건물 관리인이라고 솔로몬까지 나타나는 사람이 3명이에요. 누구를 믿겠어요?
이러는 사이 정 씨는 지난 6개월 동안 재판부에 37차례 반성문을 냈습니다. 불교 경전을 베껴내거나 석고대죄라는 제목으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결심까지도 재판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요. 정 씨는 15년형이 무겁다며 법원에 상고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열흘 앞두고 우리 장관급 인사들이 미국을 찾아 최종 담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협상은 사흘 뒤 열릴 예정인데 방대한 미국 쪽 요구 사항을 어느 수준까지 수렴할지 막판 줄다리기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오는 25일 관세 협상을 위한 2+2 협의체를 재가동합니다. 지난 4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저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재무장관 또 미국의 USTR 해서 2+2로 25일 날 회의를 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산업부 장관 대신 통상교섭본부장이 테이블에 앉게 된 건데 보다 세부적인 합의를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산업부와 외교부 장관은 별도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외교부 장관님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도 각각의 카운터파트와 회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빠르면 이번 주 해서 최대한 빨리 미국으로 가서 이번 협상에선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개방과 플랫폼 규제 철폐, 구글 지도 반출 등 미국 측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그 밖에 방위비 증액, 알래스카 LNG 투자 확대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걸로 관측됩니다. 다만 국내 반발이 심한 민감한 이슈들이라 당장 합의를 이끌어내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먼저 출국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우리 민감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에 이르더라도 지켜내는 것 또한 관건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논의를 하는가보다 합의한 결과가 번복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제2의 베트남 사례처럼 돼버리지 않는다라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실리와 전략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앱스타인 의혹에 휩싸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들에게 보복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가 성범죄자인 앱스타인에게 외설적인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은 순방 취재에서 배제됐고 트럼프를 풍자하던 CBS의 간판 쇼 역시 접게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순방을 앞두고 백악관이 동행할 취재진에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를 빼버렸습니다. 현지 시간 25일부터 나흘간 예정된 스코틀랜드 순방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취재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발단은 과거 트럼프와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인연을 다룬 기사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여 년 전 트럼프가 외설적인 그림을 직접 그려 앱스타인의 생일에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극구 부인하며 월스트리트저널 측을 상대로 14조 원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순방 취재에서까지 배제시키자 보복성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는 트럼프 풍자로 인기를 끈 CBS의 간판 토크쇼도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I mean, the most powerful man in the world is blocking information about a cabal of the rich, the famous, and the royal, befriending a con man who regularly flies off in his private plane to his private island or do super illegal sex stuff. 재집권하면 앱스타인 자료를 풀겠다던 트럼프는 정작 공개는 하지 않은 채 민감한 반응만 보이고 있습니다. And are people still talking about this guy, this creep? That is unbelievable. Reason doesn't make any difference, frankly, but I haven't spoken to him in probably 15 years or more. 의혹이 커지는 이 시점에 1968년 암살당한 마틴 루서킹 주니어 목사에 관한 FBI 기록은 전격 공개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기도 한데 하필 이때 공개한 건 앱스타인 의혹을 덮으려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나왔습니다. 앱스타인 리스크는 내년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와 공화당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계엄을 옹호해 보아서 적임자. 자,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이 사실상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서부지법 폭도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들로 자진 사퇴를 했었죠. 네. 자, 하지만 사퇴 발표하기 약 2시간 전까지 강 전 비서관을 적극적으로 두둔했던 여당 지도부가 있는데 바로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입니다. 먼저 이야기 들어보시죠. 강준욱 비서관 같은 애국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 국민 중 한 20%는 있다고 보는데 이 20% 국민도 포기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0% 국민들도 함께 가려면 20%에 속해 있는 사람이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옹호하는 국민들도 함께 가려면 계엄을 옹호해본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걸로 보인다. 이런 말이군요. 그렇게 해석을 문진석 의원이 한 것인데요. 그 논리대로면 당장 야당에서는 자, 그런 논리라고 하면은 전환기를 데려다가 쓰는 게 더 맞는 게 아니냐라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여당에서도 그동안 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죠. 자, 그런데도 지도부 중에서 문진석 의원이 공개적으로 앞장서서 두둔하는 목소리를 낸 건데 약 2시간 만에 곧바로 자진 사퇴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무리한 옹호가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강선우 후보자를 놓고 한 발언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갑질 논란에 대해서 국회의원실은 일반 직장과는 다른 동기적인 관계가 있다. 또 식구 개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특수성을 봐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발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가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거든요. 식구 같은 개념이 있어요. 이제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뭐 가끔 사적인 심부름을 아무 꺼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어떤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보좌진도 있거든요. 직장이라 생각 안 하고 우리 의원과 동지적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보좌진도 있다. 자, 그런데 당장 동지적인 관계나 식구라면 뭐 괜찮느냐? 이런 반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자, 같은 여당이죠. 이소영 의원도 이른바 보좌관 갑질에 대해서 직장 갑질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신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서 옹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옹호를 하더라도 합리적인 선에서 해야지 그 설득력이 더 커진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안 그러면 또 더 역효과가 나기도 하니까요. 다음 이슈도 바로 보죠.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밖에 없다. 자, 어제였었죠. 이종섭 전 장관이 지난 최상병 사건 당시에 02-800-7070으로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바로 윤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 그러자 당시 법률비서관으로서 이 전 장관보다 약 10분 전에 44초 동안 통화했던 주진우 의원에 대해도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에서는 이제는 진실을 밝히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답하십시오. 주진우 의원은 7070 번호와 왜 통화하셨습니까? 최혜병 순직 사건 외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자, 일단 주진우 의원은 일정 조정 같은 단순한 업무 연락이라서 발신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고 또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어떠한 회의 등에도 참석한 바가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지난해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막으려고 그 필리버스터 참여했던 것도 또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요. 이 자리에서도 1년 전에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죠. 5시간 정도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그 특검법의 체계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해서 당시 화제가 됐었는데 이 과정에서 최상병 사망 사건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는데 그 논란이 됐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망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니네 집에 다 압류를 해놓고 일단 소송을 진행해야 되겠어. 라고 한다고 하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오히려 주 의원 본인은 자신의 발언을 당시 야당이 왜곡했다라고 반발을 한 적이 있었죠. 어쨌든 특검법 반대를 주장한 뒤에 약 보름 만에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주 의원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특검법을 앞장서서 반대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커졌던 겁니다.
네, 최상병 특검에서는 주진우 의원 조사 가능성을 또 내비쳤다고요? 그렇습니다. 마침 오늘이었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주 의원의 조사 의향에 대해서 통화 경위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직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다른 나라가 만든 AI 말고 우리만의 자체적인 AI를 만들자. 이걸 소버린 AI라고 합니다. 새 정부가 내세우는 주요 과제이기도 한데 오늘 우리 기업 연구원이 새로운 AI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우리 기술 어디까지 왔는지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G AI 연구원이 개발한 AI 모델 엑사원입니다. 특히 관심을 끈 서비스는 대중에 처음 공개된 챗 엑사원입니다. LG의 생성형 AI 챗 엑사원을 사전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직접 3가지 질문을 던져서 성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유행하는 신조어 테토남과 애견녀의 뜻을 물었습니다. 국산인 챗 엑사원과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바 X는 정확한 의미를 맞췄지만 챗 GPT는 반복된 질문에도 계속 엉뚱한 답을 내놨습니다. AI가 사실이 아닌 정보를 학습하는 현상을 뜻하는 할루시네이션 시험도 해봤습니다. 11.12 군사 반란의 작전명이 부산의 봄인 이유를 묻자 챗 엑사원과 하이퍼 클로바 X는 작전명이 틀렸다고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챗 GPT는 질문의 함정에 걸려들었습니다. 부산의 봄이 위장 목적의 작전명이었다며 완전히 틀린 답변을 지어낸 겁니다. 두 단어 끝말잇기에선 챗 GPT와 하이퍼 클로바 X가 강점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사소한 오류는 있었지만 대체로 무난하게 끝말잇기를 완성시킵니다. 반면 챗 엑사원은 제대로 된 단어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주로 이제 접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 업무에 활용할 질문들 위주로 좀 학습을 많이 해놨고 챗 엑사원 외에 암 등 질병 진단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정밀 의료 AI 모델도 눈길 끌었습니다. 별도의 유전자 검사 없이도 병리 이미지에서 특정 유전자 변이를 예측하고 찾아냅니다. 이는 최대 2주까지 걸리던 유전자 검사 및 진단 시간을 단 1분으로 단축하여 LG AI 연구원은 그룹에서만 쓰던 엑사원을 외부에 공개하고 바이오, 금융 등 전 분야에서 기업 대상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폭우의 상처가 남은 상황에서 이젠 폭염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유독 더 괴로운 게 폐지를 줍는 노인들입니다. 폐지들은 물에 젖어버렸고 더위는 혹독한 수준인데 이들의 하루를 밀착카메라 이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 부지런히 일어나 나갈 채비를 하는 80살 이복순 할머니. 하루에 6시간씩 거리를 다니며 폐지를 주워 생계에 보태고 있습니다. 이날은 비 예보가 있어 더 서둘러야 합니다. 젖은 거 가져가면 안 된다잖아, 젖은 거는. 폐지가 젖으면 상품 가치가 반으로 떨어져 벌이가 줄기 때문입니다. 서둘러 박스를 찾아 테이프를 뜯고 잘 펴서 담습니다. 폭염 속 3시간을 내리걸어 수레를 거의 다 채웠는데 갑자기 떨어지는 비. 박스가 젖으면은 큰일이니까 한두개 젖으면. 길은 미끄럽고 폐지가 물을 먹어 둘이 끌어도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 우리가 뻘게. 아이고 거기서 여기가 어디라고. 겨우 고물상에 도착해서야 얼음물로 목을 축입니다. 무게를 재니 할머니 몸무게를 훌쩍 넘는 61kg. 여기에 리어카 무게, 또 물무게까지 감안해 이것저것 빼면 받을 수 있는 돈은 2,000원 남짓으로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그냥 감량을 안 하고 그냥 드릴게요. 자, 3,290원이에요. 업체에서 후하게 쳐준 덕분에 3,290원을 소중히 지고 돌아갑니다. 비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면 어르신들은 더 서두릅니다. 비도 엄청 와요. 다 젖은 종이 위에 비닐을 덮는 이 어르신. 말려야 돼, 이제 햇빛 나면. 다 꺼내갖고. 젖은 것도 일단 주워놓아야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습니다. 젖은 걸 정성스럽게 말려서까지 폐지를 모으는 이유는 생계 때문입니다. 핸드폰 값 나가고 뭐 전기세, 물세 뭐. 아들이 이러고 하면 힘들어 죽으려고 하고.
남의 집에 살면서 그렇지 않으면 월세를 어떻게 살겠어. 이런 폐지 수집 어르신 전국에만 14,000여 명입니다. 빗길에 미끄러질까 더위에 쓰러질까도 걱정인데 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단은 부족합니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안전보험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방이 아닌 사고 발생 후 지급하는 보상책입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부상진단을 받았을 때는 500만 원 정도. 심박수와 체온이 측정되는 스마트워치나 사고 방지용 야광조끼를 주는 지자체도 있지만 일회성인데다 지역 간 편차도 큽니다. 사실상 맨몸으로 여름을 나야 하는 겁니다. 바닥에 달라붙은 종이 한 장조차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폐지 수집 어르신들. 무더위도 폭우도 거리비 어르신들에게 위험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폐지 수집보다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는 어르신 복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밀착 카메라 이은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심판 판정에 분노하면서 그라운드로 뛰쳐나온 감독들. 스윙이냐 아니냐, 체크 스윙은 번번이 오심 시비에 휩싸이곤 했죠.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던 체크 스윙 비디오 판독을 당장 한 달 뒤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삼성 류지혁의 방망이가 나오다 멈춘 듯 보였지만 삼루심은 스윙으로 판단해 삼진을 선언합니다. 이번엔 두산 김재원의 체크 스윙. 느린 장면을 보니 방망이가 돌아갔다 싶었는데 심판의 판단은 스윙이 아니었습니다. 삼성 박진만 감독은 오락가락한 판정에 덕아웃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심판에게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변한 건 없었습니다. 체크 스윙은 방망이가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찰나의 순간에 판단해야 하는데 때때로 느린 중계 그림과 다른 결정이 나오며 오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감독들뿐만 아니라 팬들까지 비판을 쏟아내자 결국 내년 도입되기로 했던 체크 스윙 비디오 판독을 다음 달 19일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모든 체크 스윙 비디오 판독은 중계 카메라가 아니라 KBO가 각 구장마다 동일한 기준에 맞춰 설치한 카메라 영상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배트 끝부분의 각도가 홈플레이트 앞면과 평행한 기준선보다 앞으로 넘어가면 스윙으로 판단합니다. 판독 기회는 기존 비디오 판독처럼 팀당 2번씩이고 판정이 뒤집히면 기회가 유지됩니다. 연장전에서는 판독 기회를 한 번 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 한 달간 전 구장에서 테스트를 거칠 예정입니다. JTBC 전영입니다. 큰 더위를 뜻하는 절기대서답게 오늘도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폭염특보도 한층 더 확대 강화됐는데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위의 힘은 더 강해지겠습니다.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며 폭염의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야외에 계실 때는 모자나 양산으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일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과 충북, 경북 내륙에는 오후 한때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가 25도로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3도, 전주 35도로 오늘보다 좀 더 덥겠습니다. 주말이 지나면 기온이 조금 내려가긴 하겠지만 다음 주에도 밤낮 없는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